네, 자, 또 변시사령 이제 풀어가는 기본 접근법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판례가 정답입니다. 절대로 판례 논리에 대적한 논리 전개하면 안 됩니다. 자, 13회 문제. 13회 문제는 한번 볼까요? 13회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13회 문제. 행정법 어디 갔냐? 실전 이거 아닌데? 변시. 저기 뭐냐? 그게 취소되고 남은 원칙은 제소기 아니니까 제소기가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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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가 그 저기죠 제소기간에서 나온 거죠. 일행 문제입니다. 제소기간 제소기간 자 요거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정책 다음이구나 다음 이- 자 이거 일반 실전 이거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제소기간 여기 보면 이제 위사례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해 2013년 2월 20일 의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물 변경을 처분하였고 갑이 2013년 2월 20일 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갑이 이에 대해 시송을 제기할 경우 시송의 기산점과 그 대상을 설명하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뭐 딱히 뭐 볼 건 없고요. 중요한 건 2013년 2월 15일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어요. 네. 이 통지일이 이제 있으면 안 날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좀 기억해 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서도 2013년 2월 20일 날 변경하는 처분을 했는데 통지를 2013년 2월 23일 날 통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이걸 가지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논리적 사고인데요. 이제 제소기간과 관련한 풀이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제소기간은 그 기산점이 처분과 관련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기산점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러 가죠. 자, 그럼 이러한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첫째, 복수의 처분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어떤 처분 문서 시송의 대상이 되고 그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요, 복수의 처분 문서예요. 복수의 처분 문서. 그 다음에 둘째. 자,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한다면 선행처분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불가증력은 제소기간과 관련 있는 효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선행처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하자승계 논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소기간과 관련된 논점은 두 개예요. 기산점 논점과 하자승계 논점이에요. 기산점 관련 있는 게. 그럼 문제의 소재, 오리지널한 거, 자, 짐승이 이제 이성인한테 제기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물음, 갑이 치송을 제기할 경우 치송의 기산점과 그 대상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2% 바꿔주면 되죠. 치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리고 치송의 대상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면, 이렇게. 그러면 치송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행정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치송의 경우에는 재해결 자체 고양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하나다 이렇게 나왔고요 하나가. 그다음 동법제 20조에 하면 소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재결서의 정본이 도달한 날, 재결서 정본이 도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처분이 있은 날, 즉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자, 소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자, 발굴할 때 시송의 기산점과 그 대상을 설명할 때는 논리적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즉 시송의 대상을 먼저 논증하고 그 다음에 기산점을 논증해야 됩니다. 기산점을 먼저 논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송의 대상을 먼저 논증하고 시송의 기산점을 논증해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제 시험에서 문제의 소재는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묻는 문제 자체를 주고 있어요. 따라서 논점을 소구하고 발굴하며 문제의 소재를 쓰는 것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시그널이에요. 아까처럼 똑같은 시그널이죠, 이거. 네. 따라서 이 경우 수험생들이 의외로 당황을 엄청 많이 해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는 문제대로 논증에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주는 문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단계가, 논리적 단계가 있어서 역으로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배열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취소의 대상 그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본 문제는 2013년 2월 15일자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고 2013년 2월 23일자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의 두 개의 복수의 문서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앞에는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문서 두 개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이걸 이 중에 어떤 문서를 치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서에 써있는 처분 일시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될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처분서마다 처분서는 무조건 필수적 첨부서래요. 소장의 첨부서류에는 필수적 첨부 서류가 세 종류가 있죠. 소장 부본, 처분 문서, 그리고 입증 자료, 입증 방법에 해당하는 각종 자료들. 이게 이제 필수적 첨부 문서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생업을 이유로 3년 동안 그 개발 제한 구역 밖에 거주했다라는 그 입증 문서를 첨부해야 돼요. 첨부를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보안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법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요, 당연히 2개월 동안 영업의 부작위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거죠. 영업하지 말라고. 따라서 강학상 한명으로 수용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역시 과징금의 급부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한명으로 수용이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문서가 지금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서가 두 개에다가. 그럼 거기로부터 이제 문제의 소재를 보면, 자, 취소 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대상을 물어봤으니까 주어진 목차가 자, 취소의 대상이 2013년 2월 15일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인지 2013년 2월 23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인지 2013년 2월 15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인지가 문제가 돼요. 자, 여기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요, 날짜들. 요 날짜인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그다음에 영업정지 1개월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여기는 처분 이름은 D인데 날짜만 요거 썼고 이렇게 쓰는. 자, 이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의 법적 성질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의 법적 성질을 논증하는 목차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경우 모두 처분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논증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은 변형된 과징금으로 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인 점을 사안포섭을 하는 과정에 살짝 언급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원처분의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 아니라 원처분의 일부 취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영업정지 2개월에 처분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과징금 처분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 처분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원처분의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 돼요. 그러나 가름하는 자, 그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이래버리면 이거는 법적인 용어로 가름이라 그래요. 가름하는 처분은 변형된 과징금으로 그 실질은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에요. 그 실질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에요. 그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으니까 이거는 전부 취소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 아니라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논점들이 있어요. 그 안에 논리적으로. 따라가야 할 숨은 논점들이 있습니다. 자, 2013년 2월 15일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인지 2013년 2월 24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인지 혹은 2014년 2월 15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인지 여부. 자, 학설 원처분지에 의하여
아예 처음부터 2013년 2월 15일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아니야. 원처분의 직권 취소 후 새로운 처분으로 보이는 2013년 2월 23일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라는 견해, 즉 변경 처분이라는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자 해당하는 처분이니까 일부 취소에 해당해 이건. 따라서 취소하고 나면 원처분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원처분설, 변경처분설, 뭐 그다음에 뭐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아니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이 처분이라는 견해, 그다음에 요 처분이라는 견해, 과징금 처분이라는 견해, 그다음에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이렇게 써도 되고 앞부분 다 빼고. 그다음에 판례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영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법령에 기해서 한 겁니다. 법령에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했어요. 한 후에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했어요. 이거 뭐예요? 직권 취소죠. 직권으로 한 거예요. 직권으로. 그러면 처음 처분을 당초 처분, 나중 처분을 변경 처분을 한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이제 변경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럼 변경 처분을 해요. 당초 처분을 소멸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한다. 지금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 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즉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자 원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위에 있는 원처분도 아니고 그 취소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이 아니다. 변경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면 변경 처분, 원처분 얘기는 왜 안 나왔을까요 여기에? 변경 처분이란 말만 하지 원처분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판례가. 지금 비교한 게 지금 원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걸 완전히 쌩까고 있고, 변경 처분은 아니다라고 아주 정면으로 지금 뭐예요? 면박 주고 있고, 그리고 변경 내용이 당초 처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처분은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하든 직권 취소 새로운 처분이 발령될 수 있고, 아니면 변경된 내용이 당초 처분 갈 수 있는 거니까. 원처분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판례가 보기에 어떤 식으로든 만약 변경 처분을 갔다 그러면 원처분의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견해이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은 일부 인용 후 일부 기각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원처분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판례가 볼 때는. 그럼 검토. 자, 일부 취소의 경우, 인용 부분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긴 하나 일부이나마 원처분의 효력 소멸로 취소의 대상이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일부 기각의 경우 원처분과 내용을 같이 함으로 그 범위에서 원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즉 같이 함으로 제가 자체 고유한 위법이죠. 그러니까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죠. 그 법에서 원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취소하고 남은 원처분이라는 결의가 판례에 타당하다. 여기서 체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라는 걸 쓰면 안 되죠. 지금 직권으로 지금 변경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자,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1개월에서 2개월인데, 그 중에 1개월만 살려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취소한 거잖아요. 취소했으니까 이 1개월 부분은 날라갔죠. 없어졌죠.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죠. 아예.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처분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요걸 이제 취소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것과 판단이 동일하고. 그래서 판단이 동일하다. 즉 뭐예요? 존재하고 있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 내용의 처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의 제기를 이 날짜가 붙여진 요거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거 있죠. 한 번 더 들으면 이해될 겁니다. 뒤에 이제 수업 진행될 때. 또 다시. 자, 그래서 영업정지. 자,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은, 자, 변형된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자, 가름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가름하는 처분은 그 실질이 뭐냐, 가름의 실질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다, 이게. 그 실질이 가름. 가름이 토탈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완벽한 대체예요. 대체물로서 완벽하게 대체하는 걸 가름이라고 그래요. 일본 한자, 우리말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실질은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과 완전하게 동일한 거다. 따라서 이 변형된 과징금은 있잖아요. 법률 규정으로 뭐뭐 한다라고 기속행위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이게 재량행위면 변형된 과징금 처분도 재량행위예요.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1개월의 일부 취소한 처분이다. 그 실질이 이거니까. 따라서 2013년 2월 15일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다. 원처분 날짜를 여기다 네. 붙여주고. 그럼 소개월. 자, 소개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소개월 안 쓰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2013년 2월 10월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날이 이제 기산점이냐가 문제가 되죠. 네. 자, 시송의 기산점 해결하기. 시송의 기산점과 관련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부 제20조 이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2항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90일 이내라고 쓰면요. 이내면 이건 불변기간이에요. 원래. 이내란 말 있으면 불변기간이에요. 네. 근데 이 불변기간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학설들이 찍자 붙을까봐 이상한 소리 할까봐 법률 규정으로 불변기간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이내란 말은. 이내란 말이 원래 아니어도 이거 불변기간이거든요. 이거 없어도. 근데 이내라고 해놓고 불변기간 한다. 그 다음에 경과와 관련해서는 스르륵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당한 사유, 그 넘어간 거에 대하여 기책사유가 없는 때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더라도 제기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불변기간과 가변기간이죠. 자, 이 규정인데 이 규정을 모두 쓴다는 것은 이성인 입장에서 지면 낭비예요. 이건 지면 낭비.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이거.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법 두 개를 1항부터 3항까지 다 같이 함께 쓰는 건데, 네. 자, 행정법 제20조에 하면 시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제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네. 그 다음에 시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내란 말은 불변기간을 뜻하고 경과하면에 의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 이걸 법률 개념상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걸 우리 이제 입법자가 야야 이건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정당한 사유 써주고 불변기간이라는 말을 굳이 써놨단 말이에요. 2항과 3항에서 뭐 이견의 여지가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도 이미 2항과 3항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네. 자, 그래서 3항의 불변기관과 2항의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법률 규정, 이제 법률 개념이니까. 네. 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특별한 사정을 보이는 경우에만 언급하면 돼요. 그래서 단서. 자, 다음으로는 자, 일부 취소의 경우의 수에 따른 기산점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죠. 취소의 제기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일부 취소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에 한 일부 취소예요. 두 번째는요, 재결청의 취소 제기에 한 일부 취소예요. 처분청과 재결청. 네. 그러면 처분청일 때는 재결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갔다가 이 재결청이 취소 제기 일부 취소하면 이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 이제 튀어나오겠죠. 네. 처분청이 직권 취소한 일부 취소의 경우에는 기산점은 원처분 발령일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발령일이 안날이 되고 효력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의 발령은 도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발령을 있잖아요. 처분의 표시 이렇게 표시로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재결청은 취소 제기한 일부 취소의 경우에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이에요. 다음 사안의 경우 유리하게 변경되는 원처분이 2013년 2월 10월자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 시송의 대상이므로 그 시송의 기산점은 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자 처분 효과가 발생한 날인 2013년 2월 15일이다. 이렇게. 됐죠? 심플하죠? 막 뭘 쓰고 싶으면 안 돼요. 뭘 자꾸 첨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설문 해결. 항상 마지막 목차가 있어야 되죠. 설문의 해결입니다.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목차죠. 묻는 문제, 답은 이에 대해 시송을 제기할 경우 시송의 기산점과 그 대상을 설명하셔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똑같이 이제 묻는 문제로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논증은 없다고 해서 했지만 이제 마지막 답을 이렇게 제시할 때는 묻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갑시송을 제기할 경우 원래는 시송의 대상은 뭐다 그랬어야 되는데 시송의 기산점은 자 2013년 2월 15일이고 시송의 대상은 이제 2013년 2월 10월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내준 답안을 보면은 이제 문제 제기가 불필요합니다. 이건요 이미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논증할 부분을 특정해 주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문제의 소재라는 걸. 그 다음에 시송의 대상의 논증 부분에서 자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같은 교재 내용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거요. 이거는 사례형에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단문형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단문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사례형은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너무나 있잖아요. 나이브하고 너무나 있잖아요. 그 순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진하고 이제 순수하다 이 말은 법학
이 말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썼으니까 그럼 써야지 이렇게 이제 쓰고 마는 건데 사례를 풀이할 때는 19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만약에 쓰게 된다면 문제의 논증과 무관한 지식 부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판례평석상 이제 채점평에 설명하는 답안이라는 매우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를 쓰셨는데요. 설명하는 식이나 평가하는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뭐뭐라고 보고, 뭐뭐라고 보아, 뭐뭐의 학설을 취하고 있다. 이거는 형사법에서는 써도 돼요. 형사법에서는 무슨 사건에서 뭐뭐라고, 무슨 닭장 사건에서, 뭐 이런 거, 무슨 고기 사건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실호진 선생님이 만든 다 용어들인데, 그 다음에 무슨 공장 사건에서 뭐 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건에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님 그 판례백선 쓰신 그분도 그 사건명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형사법에서는 특히 형법 판례에서는 무슨 사건에서 뭐뭐라고 판시하여 어떤 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거기는. 근데 공법은 그렇게 행정법은 그렇게 쓰진 않아요. 공법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공법은 그 자체가 이건 이성의 결론이에요. 따라서 형법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형법은 법정주의에서 입법자의 결단이에요. 네. 그 시대를 사랑하는 지배 계급의 결단이에요. 기득권층의. 그럼 기득권층이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변동이 되잖아요. 네. 따라서 형법은 그래서 변동의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민법과 공법인 특히 행정법 이거는 이제 국가 발전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성인의 문서라고 보기 때문에 그 변경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우리 행정소법이 48년도에 만들어서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노터칠까요? 이성인이 만든 법리라 이거죠. 문서라 이거죠. 자, 물론 이제 사회가 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표현으로 써야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점수 받는데 뭐가 더 좋냐는 거죠. 유익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1개월의 영업적인 처분에 따른 과징금처럼 법적 성질을 사안포석 과정에서 언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 관계가 무슨 관계? 일부 취소 관계다. 일부 취소 관계다. 2개월에서 1개월로 일부 취소하는 일부 취소 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이거 해당하는 이런 말이 안 나왔어. 그냥 2개월 영업정지 때리고 그다음에 과징금 때렸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뭐예요? 이제 경제적 박탈이죠. 경제적 이익의 박탈. 기존의 기성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 되는 거죠. 자, 판례를 날리고 그대로 써야 돼요. 여기 기산점 여기 부분도 보고 뵙기를 이제 수정 다음에 문제에서 취소의 대상과 관련하여 취소의 대상이 13년 2월 15일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인지 2014년 2월 23일자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인지 2013년 2월 15일자 그 다음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과징금 처분인지 이렇게 이제 조합으로 나와버리면 컨비네이션으로 나오면 이게 바로 변형된 이제 유리하게 변형된 당초 처분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대로 이렇게 목차를 그대로 쓰시라고 아무리 길어도 목차를 이렇게 그대로 쓰시라고. 이게 형식적 일관성, 논리에 있어서의 형식적 일관성, 원처분주의, 그 다음에 원처분의 직권 취소, 새로운 처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부 취소에 해당한다. 이게 근거의 근거. 원처분주의에서 일단은 다루면 원처분을 다뤄야 된다. 이게 일부 취소가 됐든 변경됐든 어쨌든 그래서 2014년 2월 15일자 영장 2개월의 처분이라는 결의. 아니다. 원처분의 직권 취소 새로운 처분이니까 2013년 2월 23일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라는 결의. 그게 아니고 일부 취소 실질상 일부 취소에 해당한다니까. 그럼 일부 취소면은 둘 중에 인용 부분과 기각 부분이 있는데 인용 부분은 대상 자체의 부존재로 가버려서 또 이건 더 이상 다툴 수 없지만 이거는 원처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자. 처음부터 존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결의. 이게 바로 이 취소하고 남은 원처분이죠. 그냥 이 수식어가 붙지 않는 여기는 원처분이고 원처분주의고 요거는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쓰면 되겠어요. 네.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쉬워지죠. 행정적인 법령에 기하여 영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행정제재 처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 처분을 한 경우에 처음 처분, 당초 처분, 나중 처분은 변경 처분이란다. 변경 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존재라는 말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변경 처분에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반하다 하면서 그 취소로 가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검토해서 일부 취소의 경우로 볼 때는 이제 인용 부분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긴 하나 일부이나마 원처분의 효력 소멸로 취소의 대상이 없게 되고, 일부 기각의 경우에는 원처분과 내용을 같이 함으로 그 범위에서 원처분 취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취소하고 남은 원처분이 나는 견해와 판례가 타당하다. 그럼 사는 경우 봤다. 그랬더니 사는 경우에서 이 말을 써주시라고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변형된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가름하는 점. 여기서 가름이라는 처분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그 실질은 가름의 실질이 뭐다 했더니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1개월을 일부 취소한 거다. 그 실질이 그래서 일부 취소다 또. 이렇게 하나씩 지금 나와 있어요. 징검다리로. 2013년 2월 15일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 수용의 대상이다. 그럼 소개가 다시 이거 써주고 답을 써주고 그 다음에 기산점, 법률규정,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쓴다고 얘기해요. 왜? 법정주의라. 그래서 행정법 제20조에 의하면 이거 그래서 써주고 법률을 써야 되니까 수용은 처분 등이 있으면 한 날 재결세 정보를 송달받아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수용은 처분 등이 있은 날 재결이 있은 날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내 제기, 경과하면 제기 못함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원처분이 2013년 2월 15일자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 수용의 대상이므로 그 수용의 기산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자 동시에 처분의 효과가 발생한 날인 2013년 2월 15일이다. 설문 해결. 갑이 수용을 제기할 경우 수용의 기산점은 2013년 2월 15일이고 수용의 대상은 2013년 2월 15일자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산점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또 뭐냐면 공고고시. 자, 공고와 고시인데 공고와 고시는 이제 public죠. 영어로 publicly 널리 알린다.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죠. 그럼 널리 알리는데 그럼 어느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느냐 했더니 공고와 고시는 이제 어느 때 하냐면 두 경우에 나누기 경우의 수 나누기. 자, 리걸 마인드 첫 번째 나누기 경우의 수 나누기. 첫 번째 특정인에게 공고 고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 고시하는 경우.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평가하기는 자, 특정인에 대해서 이제 평가는 판례 평가가 뭐냐면 특정인은 주소 불명으로 인해서 이 친구한테 뭐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하는 거다. 처분이 발령할 수 있도록, 처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이 친구는 현실적으로 안 날이 되죠. 현실적으로 안 날이 기산점이 돼요. 근데 요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기산점을 통일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기산점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든 거예요. 그러면 기산점 통일이 뭐냐? 고시된 날로부터 혹은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안날이 되고 효력 발생일이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경과하면 그 공고 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게 5일이 경과하면 그날이 안날이 되고 그날이 효력 발생일이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고 고시한 이유는 기산점을 통일해서 기산점을 통일해서.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주로 어디서 나오냐? 그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냐? 물적 일반 처벌이라죠. 그러니까 물적 일반 처벌일 때 이제 문제가 되죠. 불특정 다수인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돼야 되니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갑을 병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 지구의 토지 이래 버리면 그 토지 소유자들은 다 이 5일이 경과하면 이제 기산점이 통일되죠. 토지
공용 부담 처분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 시험 문제가 올해 노무사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노무사에서 나오면 이거요. 예, 우리 변시에서 나와요. 이 노무사에서 나온 시험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거기는 철저하게 쟁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쟁송법이어서 기록형에 내릴 만한 문제들이 거기에 엄청 많아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이거 이제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해야 될 문제가, 자, 14회. 자, 이번에는 이제 경영 개선 공고와 경영 개선 요구, 이제 하자승계 문제입니다. 경영 개선 공고, 개선 문제, 하자승계. 없어졌네? 하자승계. 이게 추록이라 이게 없네. 일단 그냥 하자승계는 그냥 들어가서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자승계를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 쉬워요. 자, 변시 사령을 풀어가는 기본 접근법. 자, 기본 접근법은 판례가 정답이라는 거. 따라서 판례 논리에 대적하는 논리 전례 전개 절대로 never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협의 소위 풀이하는 방법 끝났고 협의소 지금 제소기간. 자, 제소기간 내에서 이거 아니고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 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인데, 자, 제소기간에서 관련된 논점이 기산점 논점하고 그 다음에 하자승계 논점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자승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요, 행정행위의 효력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자가 승계되느냐, 하자가 치유되느냐, 하자가 전환되느냐, 이거. 그래서 하자 승계, 하자 치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전환의 문제. 이렇게 해서 무효행위만 전환된다. 그 다음에 이법유의한 행위는 치유가 가능하다. 특히 절차상 하자의 경우. 그것들 다 어제 효력론에서 논증하죠. 그런데 효력론으로 여러분들 행정법 교과서의 교재 방식으로 이렇게 논증을 해보내면 절대 사례는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례는 짝짝 찢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문제의 소재를 한번 오리지널한 모습으로 한번 써보자고요. 자, 묻는 문제가 A은행이 경영 개선 공고에 대하여 취소를 다투지 않고 제소 기간을 도과했어요. 지금 제소 기간 도과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영 개선 요구를 대상으로 시송을 제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경영 개선 요구를 대상으로 시송되어 있다. 뭐 청구 취지 1번을 경영 개선 요구를 취소한다라고 썼어요.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청구 취지 1번을 그렇게 쓴 다음에 그 소송에서 즉 청구 원인에서 경영 개선 공고가 위법하니까라고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은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영 개선 요구와 관련된 제소 기간은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경영 개선 요구 자체는 있잖아요. 적법한 소재기로 구성을 해줘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극. 경영 개선 요구 취소 소송에서 경영 개선 권고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려면 자, 호행 처분 취소해서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뭐 자극에 대해서 대전제는 뭐예요? 추상화시키는 거죠. 추상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거죠. 이게 대전제죠. 그래서 다툴 수 있으려면 2% 바꾸고 should 선행처분과 호행처분이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호행처분에 승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소고 경영 개선 요구는 강학상 하명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죠. 경영 개선 요구는 강학상 하명이에요. 그 다음에 경영 개선 권고는 행정 지도예요. 따라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경영 개선 권고와 불이익사의 실적 결연성과 법치행정의 원리상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라고 해줘요. 관행시법. 그러면 이제 하자승계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승계가 논의되려면 같은 성질이어야 돼요. 같은 성질. 사람과 사람 사이만 승계가 돼요. 그 다음에 승계 중에 부모가 죽으면 자녀한테 승계가 돼요. 포괄승계.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땐 상속은 포괄승계. 왜?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죽어버렸기 때문에 포괄승계가 돼요. 그 포괄승계는 또 무슨 승계죠? 원시적 승계죠. 그런데 앞에 생존하는 사람한테서 다른 생존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면 이전승계. 왜? 살아있으니까 같은 성질이 같으니까 이전승계. 그럼 여기도 처분과 처분 상태니까 승계가 가능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행처분과 선행처분 모두 취소의 대상이 되면 처분이 한다. 그 얘기가 그래야 승계가 가능해지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영 개선 요구 시정에서 경영 개선 공고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 관련하여 자 첫째, 자 이 대전제로부터 경영 개선 공고와 경영 개선 요구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다. 첫 번째. 둘째는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라는 요건은 효과로 연결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 개선 공고 하자 승계라는 효과, 이건 효과죠.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라는 효과가 발생되는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필요 충분 조건이면 100% 승계돼야죠. 네. 그러나 필요 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승계에 가서 또 승계가 될지 안 될지 또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말들 자체들이. 전부 다. 제 말이 아니라 다 판례 말이라. 경영 개선 공고와 경영 개선 요구가 하자 승계 논의 전제권을 충족하는지 여부하고 경영 개선 공고 하자가 경영 개선 요구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바로 이제 정리되는 발굴된 논점이 돼요. 만약에 5507하면 이제 문제 소재를 쓸 때 있잖아요. 첫 번째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은 의입니다. 의. 하자 승계 의.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if should가 나옵니다. 그리고 if should가 나와야 돼요. 의의가 있고 if should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변시 시험에서는요, 의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성인은 의의를 공유해요. 이성인은 의의를 공유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요. 쓰는데 몇 군데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if should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if should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후행처분 시정에서 선행처분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려면, 자, 위법성을 다툽니다. 소송에서. 그러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선행처분 하자가 후행처분이 승계되어야 한다. 묻는 문제, 경영 개선 요구 시정에서 경영 개선 공고 위법성 다툴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경영 개선 권고와 경영 개선 요구의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다. 하여야 하고 여기서 빠지고. 둘째, 경영 개선 권고의 하자가 경영 개선 요구에 승계되는 문제다. 이거 하여야 한다. 이것이 다음에 소전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논리적이라 한다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느닷없이. 여기까지 다 없애버려요. 이 앞부분. 이 부분을 다 날려버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는 것들 있죠.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는 왜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전제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하자승계 논점은 하자승계가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실제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명문 규정이 없어요, 하자승계에 대해서. 그래서 하자의 승계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학문적 정의가 있습니다. 하자승계란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런 후행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이거는 5507에서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성인들이라, 변시 준비생들은 이성인들은 이 의의라는 것은요, 반드시 공유하게 되어져 있어요. 의의가. 그래서 하자 승계는 시송의 본안에서 비로소 검토되는 문제. 여기서 키워드가 본안이에요, 본안. 하자 승계는 시송의 본안에서 검토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체법상의 논의가 아니죠. 본안 이 얘기 나오는 순간 이거 뭐예요? 소송법상 논의죠. 자, 따라 여기서 하자 승계 여부를 판단하려면 취소 소송이 본안에 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본안으로 가야 한다. 본안으로 가야 한다. 본안에 가려면 취소송이 상태가 어떤 상태야 돼요? 적법한 소재가 되죠. 그것이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이에요. 즉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은 뭐예요? 일단 본안으로 가야 돼요. 기본 중에 전제 중에 전제가. 즉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투는 소장이 갖추어야 할 것을 가리켜요. 소장이 갖추어야 할 걸 가리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먼저 후행처분을 다투는 소장은요, 취소의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피고적 격, 취소의 협의소액 제소기간 관할본 의무적 심판 전체 등의 취소기구를 모두 충족해야 돼요. 이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그 소장을 본안으로 넘기죠. 이게 바로 전제 요건 중에 후행 처분이 적법할 것,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본안으로 가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소장, 원고, 자, 소장, 원고, 피고, 인지대, 그 다음에 청구 취지 1번 뭐뭐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2번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증 방법, 청구 원인, 입증 방법이 뭔지 알지만 어쨌든 입증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이 있고 그 다음에 땡땡 법원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안으로 넘어가려면 뭐를 만족해야 되죠? 뭐만 만족하면 되죠? 이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하면 되죠? 자, 뭐하고 상관없어요?
청구 원인이나 여기는 상관없죠. 네. 청구 원인은 뭘 쓴다고요? 후행 처분의 이법을 쓰죠. 네. 관계없잖아요. 선행 처분. 선행 처분의 이법. 네. 이걸 쓰는 거잖아요. 여기. 네. 여기 선행 처분의 이법을 쓰는 거잖아요. 음. 아니, 그죠? 여기는 후행 처분이고. 네. 그죠? 그러니까 후행 처분을 취소한다 할 때 이거 안 봅니다, 이거. 이거 안 봐요, 소장. 네. 그럼 이거는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본안에 가서. 본안에 가서 선행 처분의 이법을 주장했어요. 네. 그럼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기각 판결이에요. 원칙이 기각 판결이잖아요. 엉뚱한 이법성을 주장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관계가 없는, 후행 처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선행 처분의 이법을 주장했으면 원칙이 기각이에요. 네네네. 예외적으로 인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자가 승계될 때. 그러면 어느 경우에 예외성을 인정해 줄 거냐는 거예요. 자, 그게 하자 승계의 전제 조건이며 하자가 승계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네. 쉽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하자 승계는 진짜 쉬워요. 예, 그냥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제발 나와라예요, 제발 나와라. 자, 본안으로 들어가면 청구 취지 1번에 대한 쓴 취소의 대상이 청구 원인에서 주장한 이법이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문제는 청구 원인에서 주장한 이법이 청구 취지 1번에 쓴 취소의 대상과 전혀 다른 처분의 이법 주장이라면 당연히 청구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하죠.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진짜 극히 한 사건 한 10,000개 정도면 0.5개 하나 있을까 말까, 청구 원인에서 주장한 이법이 청구 취지 1번에 쓴 취소의 대상과 전혀 다른 선행 처분의 이법이면서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더 나아가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구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전혀 다른 선행 처분의 이법이면서도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더 나아가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엔 된다는 거예요.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요 1번과 요 2번 있죠. 요거를 묶어서 두 단계로 도식화해서 판단해요. 이 도식화해서 판단하는 것이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 충족 여부, 하자 승계 여부예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도식화해요. 어떻게 도식화하느냐? 자, 경영 개선 권고와 경영 개선 요구 하자 승계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 자, 하자의 승계가 논의되려면, 논의의 전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논의되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하자의 승계가 논의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승계되느냐 안 되느냐를 일단 논의를 해보려면 전제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선행이나 후행위는 모두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뭐예요? 승계가 돼야 되니까 같은 성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승계가 되려면, 승계가 논의되려면, 요 승계가 논의되려면 같은 성질이어야 되는데, 같은 성질일 때 비로소 승계가 논의되는데, 지금 어디서 승계가 논의하면 취소 소송에서 승계가 논의되니까 이 둘 다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야 승계가 논의될 수 있다. 취소 소송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후행 처분은 적법해야 돼요. 후행 처분 적법하다, 이건요, 후행 처분에 대한 소재가 적법해야 본안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성질이 같아야 승계가 되고, 두 번째는 본안으로 가야. 이 적법은 처분의 적법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재의 적법이에요. 저만 소재의 적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옛날부터. 10년도 전부터, 한 15년도. 그때 저 진짜 있잖아요. 솔직히 수험생들이 저보고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뭔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이건요. 소재의 적법이에요. 그래야 본안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본안을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안으로 가서 이제 선행 처분을 맡은 그 하자가 취소해야 돼요. 무효이면 당연 승계예요, 그냥. 근데 그 하자가 취소사유고 제소기간이 경과에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돼요. 제소기간이 경과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돼요. 만약에 불가증력이 발생 안 했으면 부족보 소각하예요. 그러면 기각이 아니에요. 부족보 소각하고 예로 가야 돼요. 선행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돼요. 선행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돼요. 못 다툴 수 있어요. 아니, 기각이겠네. 기각 판결이 나오니까 굳이 글로 안 가고 불가증력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니까 선행처분 취소를 제기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선행처분의 이법성을 주장하면 되겠죠. 그렇게 가면 돼요. 그 원칙이죠. 여기 보면, 자, 여기서 특히, 자,
후행처분은 적법해야 한다를 오해하는 사례들과 단문집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적법이란 용어는요, 두 경우 있어요. 두 경우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소장 제기의 적법, 부적법 하는 경우에 적법하고, 처분의 적법, 위법하는 경우에 적법, 이 두 개예요. 자, 대부분의 교재들이 후행처분은 적법해야 한다를 선행처분과 달리 후행처분은 위법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후행처분 그 자체에 독자적 위법 사유가 없을까? 이런 이제 이상한 소리를 제가 그거 듣고 저 기절 앉았어요. 왜 독자적이란 말을 쓰지? 왜냐면 제2열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말은 있는데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에는 없는 독자적 위법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이상한 소리. 저 공부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제가 그때는 공부가 너무 얕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적법, 부적법에서의 적법이라는 용어와 적법, 위법에서의 적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교재들이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적법, 위법에 위법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행정법 30조의 기속력 제도를 무력화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법 제30조의 기속력 제도를 무력화하는 해석이에요. 기속력 제도가 뭐예요? 처분 사유가 아닌 위법한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한 처분 사유가 아닌 처분 사유에 따른 처분을 해라예요. 그렇게 해야 반복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후행처분의 위법을 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속력 제도는 취소 인용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 사유를 반복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면서 처분을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의미거든요, 이게. 따라서 후행처분의 위법도 제거하거나 반복해서는 안 되고 하자가 승계되는 선행처분의 위법도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하면 안 되는 위법 사유 둘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선행처분의 위법이 만약 있을 때는 그렇다면 하자 승계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 하면. 그러면 후행처분의 위법만 제거하면 되냐는 거예요. 선행처분의 위법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승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자 승계 문제에서 취소인용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는 선행처분의 하자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 자신의 후행처분자 위법사는 함께 주장한 판단이 가능해요. 그 사례가 유승준 입국 불허가 사건이에요. 그 사례가 유승준 입국 불허가 사건에서 나왔어요. 이게 사증 발급 거부하고 사증 발급 거부가 무효예요. 그래서 입국 불허가 처분도 무효예요. 왜? 당연승계로. 당연승 전환을 했거든요. 당연승계로 무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국 불허가 그 거부 처분이니까 그 당해 거부 처분에 후행 처분인 당해 거부 처분에 위법 사유는 없는 애도 있다고 그래요. 뭐? 재량의 불행사. 재량의 불행사로 이건 거부 처분이 남용이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남용이 뭐였냐면 제1차 거부 처분이 있잖아요. 그게 전화로 했다. 전화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인 처분이다. 뭐냐면 그 효력 발생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 안 한다는 거. 24조 2항 위반. 문서주의. 아니요. 문서주의 위반인데 24조 2항 위반이에요. 2항. 네, 24조 2항 위반인데요. 주내 절형통 있죠? 통지 위반이에요. 통지 위반. 통지는 문서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처분서는 문서로 내라는 이건 형식이고 그게 아니고 통지를 문서로 해라요. 구두로 하지 말고. 이게 24조 2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효력 발생이에요. 주내 절형통의 효력 발생 위반이에요. 효력 발생의 위반이니까 위법이 있으니까 뭐 효력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효란 말이에요. 그게 절차상 하자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이 그 절차상 형식상 하자로 처음에 오해가지고 절차상 형식상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저도 부안대동에서 했는데 아니에요. 행정절차법 24조 2항 위반이에요. 거기는 통지 요건 위반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위반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무효이란 말이에요. 그 무효인 선행처분과 그 다음에 지금 후행처분이 제2차 거부처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유승준이 제2차 거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개를 주장해요. 자, 선행처분은 무효임으로 당연 승계된다. 후행처분 자체에 재량의 남용이 있다. 우리 판례가 둘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문서로 해라. 통지를 문서로 해라. 두 번째는 재량의 불행사라는 위법사유를 보완하거나 제거해라. 그러니까 유승준이 이제 이겼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들어갈 수 있겠네 했더니 재량을 행사하면 되잖아요. 다시 거부처분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속력 위반이 아니어서 이름 유연 처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거부처분성을 다시 또 제기해야 돼요. 영원한 루프, 무한 루프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한국 못 들어와요 지금. 아무리 유튜브로 질질 짜고 울어도 못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안의 경우 이제 보겠습니다. 경영 개선 요구는 강학상 한 명으로 시송의 대상에 드는 처분이므로 후행 처분이다. 경영 개선 권고는 행정 지도물 비권리적 사실행위에서 시송의 대상에 드는 처분은 아니나 경영 개선 권고와 불이익사의 실적 결연성과 법칙행정에서 시송의 대상에 드는 행정청의 행위이므로 후행 처분이 선행 처분이다. 그렇다면 경영 개선 권고에 대한 금융위의 최초 판단의 잘못은 사실 오인에 해당해요. 사실 오인은 내용상 위법이죠. 네. 내용상 위법이니까 중대형 명백서로 판례하면 취소 사유죠. 네. 그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내용상 위법이 중대형 명백서라면 이제 취소 사유라는 거. 그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경영 개선 권고에 대해 시송을 다투지 않고 제소 기간을 도과했다고 이미 주어진 사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불가증력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경영 개선 요구에 대한 소재기가 부적법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제소 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까지 가로고 가로놓고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재기는 적법하죠. 따라서 경영 개선 권고와 경영 개선 요구는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럼 전제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는 하자가 승계된다는 효과가 발생하자는 거예요. 근데 요건은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관역을 맞출 수도 있고 관역에 이제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부라는 승계되는지 여부라는 목차 그래서 필요하죠. 논리적 사고 하자가 승계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본안으로 이제 왔어요. 본안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효력 부인이라는 취소 판결을 하게 돼요. 따라서 본안에서 하는 판단은 선행 처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위법성 정도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논리적으로 전제 요건에서 이미 해버려요. 원래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행 처분의 위법성이 후행 처분의 위법성이 승계되는지를 판단하죠. 자, 선행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위법성 정도가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에 미리 판단하고 오게 돼요.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일단 본안에 가서 한꺼번에 일어나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배열의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논리적 판단의 단계 구조에 따르면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에서 판단하게 돼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네. 특히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판단하는 이유는 무효라면 당연히 승계가 돼요. 선행 처분의 위법성의 장도가 아니라 정도가 네. 취소 사유 때 비로소 효력 부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효력 부인만큼은 반드시 선행 처분 취소에 관할 법원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선행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해 버렸는데 그러면 관할 법원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냐는 범위 내에서 불가증력 발생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보자 하는 것이 하자 승계를 논의하는 의미예요. 그죠? 하자 승계는 뭐예요? 위법성을 이유로 효력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선행 처분의 위법성 이유로 선행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려고 봤더니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관할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어라?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불가증력 있잖아요. 그 관할법원이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불가증력 발생으로 인한 불합리, 이 불합리를 한번 해소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봤죠. 관할법원의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증력 발생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걸 하자 승계론과 구속력 이론이라고 그래요. 학설. 그래서 자 하자 승계론은 선행 처분의 목적과 후행 처분의 목적을 비교해요. 목적을. 그래서 선행 처분의 목적과 후행 처분의 목적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선행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했어도 선행 처분의 하자를 후행 처분에 승계시킨다 하여 관할 법원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독별발 반대예요, 반대. 네. 독립하여 별개의 법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후행 처분에 하자를 선행 처분에 승계시킨다면 이건 뭐예요? 관할 법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선행 처분에 이 법이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아 청구 기각 판결을 하게 돼요. 즉 관할 법원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요, 선행 처분에. 네. 그래서 효력 부인에 대해서 따라서 후행 처분에 이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자, 그다음에 그럼 구속력 이론은 어떻게 되느냐? 선행 처분에 발생한 불가증력이란 효력이 후행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구속한다고 보는 견해예요. 이 구속이 뭐냐가 이제 중요해, 이제부터. 요걸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선행 처분에 발생한 불가증력이란 효력이
호행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의 이법을 주장할 수 없고 판사는 그 이법을 판단할 수 없다. 판단, 여기 판단. 아이씨, 왜 이렇게 나지? 이 판단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썼는데, 판단이라는 말이 이거 주장으로 나왔네. 판단할 수 없는 선행처분의 이법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효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말 되네. 이거 뭐냐면, 다시. 이거 말 돼요. 이거 뭐냐면, 원고가 주장할 수 없는. 자, 선행처분에 발생한 불가증이란 효력이 호행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뭘로 나타나느냐? 선행처분의 이법을 원고 혹은 피고가 주장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할 수 없고 판사는 원고가 주장할 수 없는 선행처분의 이법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효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원고는 주장하지 못하고 판사는 그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원래 변론주의예요. 그런데 취소 소송에서는 직권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의 이법을 주장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할 수 없는 선행처분의 이법이 있어요. 그럼 직권 심리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직권을 판단할 수 없는 효로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민사소송을 잘하는 사람은 이게 고개가 갸우뚱되는 지점인데 행정소송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26조의 직권 심리 때문에. 그러면 항상 효력에는 그 힘이 미치는 범위가 설정돼야 돼요. 자, 이게 저거의 리걸 마인드예요. 효력이 나오면 항상 그 효력이라는 그 힘이 미치는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주객시라 그래요. 그래서 후행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이법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선행처분의 이법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는 주장할 수 없는 힘인 구속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소송 당사자의 동일성이에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 즉 선행처분의 소송 당사자가 후행처분의 소송 당사자로 동일하게 나타날 때 그럴 때에는 구속력이 미쳐요. 그 다음에 후행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이법을 주장할 수 없는 없고 판사 주장할 수 없는 힘인 구속력에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요. 선행처분의 목적과 후행처분의 목적의 동일성이 이게 뭐예요? 결하완이에요. 이게. 이게 결하완이에요. 그 결하완이에요. 하자승계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후행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선행처분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고 판사는 주장할 수 없는 힘인 구속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후행처분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 맞죠? 본안이 끝나기 전에 하자승계가 이제 논의돼야 되죠. 뭐냐면 본안을 넘어가면 하자승계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여보. 따라서 결하완 그다음에 선행처분의 목적, 후행처분 목적의 동일성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다시피 하자승계론과 구속력 이론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공통점은 두 이론 모두 결하완에만 관심이 있어요. 차이점은 하자승계론은 결하완일 때 하자승계를 인정해요. 구속력 이론은 본안처분에서 본안의 선행처분 일벌 주장을 판단할 수 없어. 즉 하자승계 부정해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반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자승계론과 구속력 이론을 짬뽕했다라는 이 검토를 하면은 빵점이에요. 이거 지금 둘이가 공통점이 결하안에만 시각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공통점이 관심이 거기 있어요.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이 완벽하게 정반대예요. 하자승계로는 하자가 승계된다 그래요. 근데 구속력 이론은 하자승계를 부인해요. 자, 구속력 이론은 본안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자, 주장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이 일방적으로 희생되게 돼요. 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 요건을 제시해요. 그게 바로 예측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이에요. 자, 예측 가능하지 않거나 예측 가능하나 수행 가능하지 않다면 두 경우죠. 예측 가능하지 않거나 예측 가능하나 수행가 이건 뭐예요? 이거 단계 구조죠. 예측 가능하니? 예,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측 가능해? 그때는 수행 가능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본안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도 구속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즉 결하완 내에 있어야 돼요. 독별발이 아니에요. 결하완 내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자, 각 학설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결하완일의 경우에만 하자가 승계된다고 하는 하자 승계론요. 이 결하완은 뭘 봐야 돼요? 법률 규정을 봐야죠. 법률 효과는 법률 규정 안에 있으니까 즉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죠.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가. 판단한 나머지 구체적 타당성이 아예 제거되죠. 따라서 그다음에 구속력 이론은 본안전 심사 직권 심사인 불가증력 있잖아요. 본안전 직권 심사 사항이죠. 불가증력. 이거를 본안에서의 주장의 문제인 기판력으로 오해하고 있죠.
불가증력을 기판력으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 판단에서 좀 네. 끌어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학설과 같기도 하면서 달라요. 자, 같은 점은 뭐냐면 결하완일 때는요. 선행의 하자가 호행에 승계된다 그래요. 승계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다가 독별 발의 경우에는요. 선행이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요. 호행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요. 승계 부인해요. 그러면서 그 경우에도 선행에 따른 호행행위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수임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 하자가 승계된다 안 해요. 원칙 그 다음에 예외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안 해요. 예외적으로 호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뭐예요? 청구 취지 1번에 호행행위를 취소한다. 청구 원인의 서행위가 위법하니까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판례가. 그래서 본안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 이렇게 살펴봐. 주장할 수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네. 주장해서 판단해서 호행이 다투니까 호행이 취소해줘.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숨은 결론은 하자가 승계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다 하자가 승계됐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말을 한 적이 없네요. 네,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론은 모두 결, 하, 완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판례는요 서로 독별 발하는 경우에도 예측 불가능하거나 수임 불가능한 경우 선행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장할 수 있다고 해요. 주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허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장하면 무조건 판사는 판단해야 돼요. 주장을 하면 무조건 판단해야 돼요. 심지어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선행의 위법을 청구 원인에다 써버리면 직권 심리로 직권 증거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례집에서 검토를 하면서 하자 승계론과 상가자 승계 원칙을 하면서 구성적 이론을 보충적으로 인정하여 예의적 긍정적 시험 판례가 타당하다 이 표현 쓰면 바로 빵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를 보았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검토 부분에서는요 하자 승계론은 결하완성한 경우에만 하자가 승계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도 그 경우에 하자가 승계된다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공법 관계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처분의 근거 법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 경우만 있어요. 자,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선택형에서 이것만 시험 문제 나오죠. 다음 중 이제 긍정되는 경우는 자, 행정대집행법상의 개통실비, 강제징수법상의 도감매청, 그 다음에 은행법의 감독규정상, 은행법 규정상의 감독규정으로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이게 다 있잖아요. 결하완이에요 이게. 이게 유일하게 이 세 개가.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독별발에서 수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게 개별공시지가 사건이에요. 개별공시지가. 그래서 딱 선택형이 4개가 나와요. 하나 딱 집어넣으면 그게 무조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자, 당연히 선택형을 위해서도 이 3개는 암기해야 됩니다. 자, 사안을 포섭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과 수임 가능성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즉 독별발일 때. 그것도 판례가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미 알면 안 돼요. 예측 가능하다, 수임 가능하다 이거. 선행 처분이 발령되면 자, 그 선행 처분을 기초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행 처분의 액수를 산정의 기초로 삼아 혹은 자, 선행 처분의 터잡아 이런 표현이 만약 나와요. 그러면 그건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이 발령되면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요. 이걸 예측 가능하다. 이 표현으로 예측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선행처분의 기초로, 선행처분의 기초로 후행처분이 발령되었다. 선행처분의 액수를 산정의 기초로 삼아 후행처분이 발령되었다. 선행처분의 터잡아 후행처분이 발령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가능하다면 어떤 표현이 나는데 그렇게 법적 평가가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이 처분의 상대방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예측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예측 가능성과 수임 가능성은 주관적 의미가 아니에요. 객관적 의미예요. 판례가 말하는 객관적 의미예요. 사실 모든 처분은 선후행 관계에 있어요. 이 선후행 관계에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후행 처분은 예측이 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선후행 1년의 처분이 발령되면서 이렇게 1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예측 가능해요. 그 1년이란 표현이 이제 만약에 사례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초로 그 다음에 산정의 기초로 삼아 터잡아의 표현이에요. 1년이란 표현이. 그래서 이건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 여부로 승계 여부를 논한다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선행 처분이 수행의 제기간 내에 소재기가 가능하였다면, 달리 말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 소재기가 가능하였다면 후행 처분이 발령되더라도 그 후행 처분에 대해 수인이 가능해요. 자, 수인 가능성은 뭘로 봐요? 소재기가 가능하냐로 봐요.
주관적 표현이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수인 가능성이 처분의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참고 견디는 수인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수인 가능성을 참고 견딘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 참고 견딘다는 게 상대방이, 걔는 이 견디는 힘이 강해서 아무리 침입적 처벌을 때려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요. 자, 용어의 일상생활적 용법이 아니라 판례가 말하는 법리적 용법을 잘 알아야 돼요. 모두 법학 전문 용어예요. 그러면 어느 경우 수인이 가능할까요? 수인이 가능하다 이 말은 이제 권리에 잠자는 자예요. 자, 침입적 행위만 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소재기가 가능하죠. 침입적 행위. 따라서 당연히 그 처벌의 터잡아 발령되는 후행 처벌에 대하여 수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재기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어요. 권리에 잠자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선행 처분의 유형이죠. 유형의 침입적이자 수익적인 이거 유형이라고 써요. 어디서? 기속행위 재량행위에서 체형문, 목특, 성유, 성질과 유형 할 때 그 성질은 명령적, 형성적, 준법률행위죠. 네. 유형은 침입적, 수익적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이에요. 이것도 법학 전문 용어예요. 이게 법리적 용법이 이것도 이 표현도. 그 유형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없을까요? 그 경우에는 소재기 기관의 선뜻 취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소유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처분이기는 하나 그 처분의 유형이 침입적인지 수익적인지 처분 시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처분 시에. 맞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의 터잡은 후행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침입적 처분이 돼요. 예를 들어 후행 처분이 수용 재결 처분 중 토지 보상금 재결 처분이라면 보상금 결정은 개별 공시지가에 터잡아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 재결 처분과 개별 공시자 처분은 선행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개별 공시자 처분은 비로소 침입적인 수익적인 명확한 처분이 돼요. 예컨대 개별 공시지가가 높아. 그러면 수익적이에요. 개별 공시가 자기 생각보다 너무 낮아. 그러면 침입적이에요. 그때 침입적이 돼요. 그다음에 과세 처분이 부동산에 부과되는 과세 처분이라면 그 세액 결정은 개별 공시가에 터잡아하기 때문에 부동산 과세 처분과 개별 공시가 기존 선호행 관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죠. 다만 개별 공시가 처분은 비로소 침입적 처분이 되죠. 이때 과세 처분이 나와야. 그래서 이렇게 후행 처분이 발령되어야 비로소 선행 처분의 유형이 침입적이라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수인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자승계 여부에 관한 이론을 수인성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그러면 사안의 경우를 쓸 경우에 판례가 두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으므로 자 나누어 판단, 경우의 수, 나누기. 그 다음에 나누어 주어진 문제가 두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각 경우에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니까 그에 의해서 판단하면 돼요. 그럼 사안의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 은행업 감독 규정 제4조에면 경영 개선 공고에도 불구하고 경영 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경영 개선 요구를 받는다는 점에서 선행의 후행위는 1년의 절차죠. 1년의 절차로 행해져요. 그러니까 어떻다라고요? 예측 가능하죠. 1년의 절차니까 예측 가능하지만 예측 가능하지만 일단은 예방형 건전한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동일 목적을 위하여 은행업 감독 규정에 의한 행해지므로 양행위는 결하완이죠. 결하할 때는 뭐예요?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을 논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당연히 승계되죠. 결하완이라. 당연히 승계. 설문 해결 항상 마지막 목차가 있어야 되는데 묻는 문제가 A은행이 경영 개선 공고에 대해 시송을 다투지 않고 제소 기간을 두고한 후 경영 개선 요구를 대상으로 시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경영 개선 공고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 그대로 가서 A은행은 경영 개선 공고에 시송을 다투지 않고 제소 기간을 두고한 후 경영 개선 요구를 대상으로 시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서 경영 개선 공고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 세상에 취소송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더 나아가 결하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므로 위법성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묻는 문제 자체에 대해 쓰라고요. 자, 보내준 답안을 보면 대전제를 쓰려고 하는 시각이 역보에서는 좋아. 이건 좀 엄청 개선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1번의 문제의 소재와 그 안에 들어가서 하자승계 의의를 쓰면서 문제점을 썼더라고요. 이거 통합하여 쓰는 거 좋아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주어진 논점 자체가 한 개에 불과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향후 목차의 정교부 선행과 후행의 처분성만 논증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 나머지들은 다 호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필요적 요건을 전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승계되고 있어. 이렇게 써버렸어요. 하자가 승계되는 지가 주된 관심사이자 논증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이 선호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만 논증하는데 할애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처분이기 때문에 점수가 1점 정도밖에 없어요. 지나치게 많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 감점이 일어나고 있죠. 네. 판례도 평석적 표현이나 판례 의미를 피력하는 표현. 자, 평석적 표현 혹은 의미를 피력하는 표현은 절대로 지양이에요. 네. 판례는 자신 스스로 말할 뿐이 자신 스스로 말해요. 따라서 날 것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보고백기의 수정답안 이것도 보고백기면서 다시 한 번 더 네. 보고백기시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